역사 역설. 오늘은 고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23년 초여름에 바람이 서해 위를 천천히 밀어 올리던 어느 날 중국 송나라의 사신 서궁 일행이 마침내 고려의 바다에 닿습니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타고 수십 척에 이르는 사신단의 배는 오랜 항해 끝에 예성강 하구에 자리한 벽난도에 닻을 내립니다. 벽난도는 단순한 포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려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사신과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려의 공식 해상 관문이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사신뿐 아니라 일본, 아라비아, 동남아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이 섬을 통해 고려 땅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서궁 일행 역시 이곳에서 처음으로 고려의 기운을 느낍니다. 강 하구를 따라 정비된 항만시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관리들, 외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객관과 창고들. 벽난도는 이미 고려가 외부 세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된 나라였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벽난도에서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는 약 30리. 숫자로만 보면 그리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해외에서 온 사신이 고려라는 나라의 실체를 단계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통로였습니다. 사신단은 예성강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하며 점점 높아지는 지형과 단단하게 쌓인 성곽, 그리고 길목마다 배치된 방어 시설들을 마주합니다. 이때 서궁은 이미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는 결코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개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성곽은 웅장했고 도성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궁궐을 중심으로 행정과 상업, 생활 공간이 분명히 구분된 도시 구조는 송나라의 사신에게도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서궁의 눈에 비친 개경은 중국인들이 막연히 상상하던 동쪽의 작은 나라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한 중심을 가진 도시였고 자기 질서와 체계를 갖춘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서궁은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 막연히 그려왔던 고려의 이미지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충격과 인상을 돌아가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록이 바로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고려도경입니다. 서궁은 고려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떤 질서로 움직이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수도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책이 바로 선화봉사고려도경, 우리가 흔히 고려도경이라 부르는 문헌입니다. 제목은 다소 길고 낯설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외교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행 기록이라 하면 의례 절차나 외교 문서, 형식적인 인상 정도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려도경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서궁은 고려 왕실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 왕권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 국가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세세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궁궐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문을 거쳐 어떤 정각으로 들어가며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빠뜨리지 않습니다. 도성 전체의 구조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계획되었고 성곽과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시장과 관청,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 기록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고려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입니다. 서궁은 귀족만을 보지 않았고 관리만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집 안에서 글을 읽는 아이들, 절에서 공부하는 유생들까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고려 사회 전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교육과 과거제에 대한 서술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의 기회가 열려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며 학문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서궁은 놀라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고려 사회의 성풍속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남녀 관계가 비교적 개방적이며 여성이 재산과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송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긍은 이를 낯설어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제무역과 외국인 사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벽난도를 통해 드나드는 외국 상인들, 개경에 마련된 객관, 그리고 고려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고려가 결코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려도경은 궁궐에서 시장까지, 왕실에서 백성까지, 국내 질서에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 개경의 생활상을 가장 입체적으로 전해주는 결정적인 1차 사료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판본에는 청나라 황제들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이는 이 책이 단순한 왜곡 기록이 아니라 중국 역대 왕조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온 매우 중요한 문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록이 부족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고려라는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고려도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전 한송나라 사신이 남긴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고려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창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궁이 고려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사람도 건물도 아닌 지형과 성곽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머리 위로 성곽이 솟아있고 그 형세가 당당하여 감히 업신여길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중국의 외교 사신이 공식 기록에 이와 같은 표현을 남겼다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첫 순간부터 그에게 강한 긴장감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서긍의 시선에 비친 고려는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 흔히 떠올리던 동쪽 변방의 나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성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며 바라본 지형은 자연스럽게 방어에 유리한 산과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위에 쌓인 성곽은 단단하고 치밀했습니다. 이 성곽은 단순히 높기만 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따라 굴곡지게 배치되어 있었고 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계산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서긍은 이를 통해 고려가 우연히 요새 같은 땅에 자리 잡은 나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어와 통치를 함께 고려의 수도를 설계한 국가라는 점을 느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도성이 단순히 군사적 방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그리고 일상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곽 안에는 궁궐과 관청, 시장과 주거지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모든 구조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긍은 깨닫습니다. 이 나라는 외부의 시선에 맞춰 존재를 증명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자기 질서와 자부심을 갖추고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고려라는 국가가 가진 자존감과 안정감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쉽게 굽히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서긍에게 고려는 그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이 첫인상은 이후 그가 개경 곳곳을 둘러보고 궁궐과 시장, 백성들의 생활을 관찰하며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훗날 고려도경이라는 기록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긍이 본 고려의 첫 모습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이 나라를 어떤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서긍이 개경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이 도시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개경은 왕이 거처하는 왕도의 차원을 넘어 명확하게 황도를 표방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구조 자체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개경은 한 겹의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도성은 세 겹의 공간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공간은 분명한 기능과 위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궁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려 황제가 머무는 왕궁이자 국가의 핵심 의례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궁성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권력이 가장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궁성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공간은 황성이었습니다. 황성 안에는 삼성 6부를 비롯한 중앙 관청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고려의 행정과 국가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즉, 궁성이 권력의 중심이라면 황성은 그 권력이 현실로 작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감싸고 있는 것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외성이었습니다. 외성의 길이는 약 23km에 달했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축조된 거대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외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수도 개경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성에 설치된 25개의 성문입니다. 이 성문들은 무작위로 뚫린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문은 개경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전국의 주요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려의 도로망은 지방에서 수도로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정치와 행정, 상업과 정보가 모두 개경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길이 개경으로 향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서궁은 이러한 도시 구조를 통해 개경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중심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서궁이 개경에서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 또 하나의 요소는 궁궐로 들어가는 문들의 구조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궁궐에 이르기까지 무려 5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외성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면 궁성의 정문인 승평문이 나타나고 다시 신복문, 창안문을 차례로 통과한 뒤에야 마침내 황제가 머무는 공간으로 통하는 회경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5개의 문은 단순한 건축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위계 역시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이는 궁궐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권력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경복궁을 떠올려보면 정전에 이르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문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궁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체제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서궁이 보기에 이와 같은 5개의 궁궐문 체계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황제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 형식이었습니다. 즉, 고려는 건축과 도시 구조를 통해 스스로를 왕의 나라가 아닌 황제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궁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후 고려도경 전반에서 고려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이 나라를 동등한 문명권으로 인식하게 되는 출발점에는 바로 이 궁궐 구조에 대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개경은 말로 황제국을 주장한 도시가 아니라 공간과 구조로 그 정체성을 드러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목격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려를 왕이 다스리던 나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서궁의 기록과 남아있는 여러 사료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고려는 단순한 왕국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고려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이 점은 말이나 선언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고려는 도시의 구조와 국가 운영의 방식, 그리고 종교와 기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황제국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의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궁성을 둘러싼 또 하나의 성, 곧 황성이 존재했습니다. 궁성은 황제가 머무는 공간이고 황성은 그 바깥에서 국가의 행정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궁성과 황성을 이중으로 배치한 구조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황제국의 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내 황성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고려의 선택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고려는 수도의 이름부터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도 개경을 단순히 도성이라 부르지 않고 황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명칭에는 스스로를 천자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한 자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과장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 공유된 인식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중국의 질서 아래 놓인 제후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중심을 가진 국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연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종 이후 고려는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는 단순한 연도 표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시간의 주인인가를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려가 스스로를 중국 황제의 시간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운용하는 나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황제국 인식은 종교적 공간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과 석조물에는 황제 만세라는 문구가 새겨진 예가 적지 않습니다. 불상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세계관이 반영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불교 조형물에까지 황제를 기리는 문구를 새겼다는 것은 황제라는 존재가 고려 사회에서 일시적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질서의 정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청주에 남아있는 철당간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철당간에는 고려가 사용한 독자적 연호가 또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헌 속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공간과 유물 속에 남아있는 황제국 고려의 흔적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광종 이후 고려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정리하며 자주적인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스스로를 중국의 주변 국가로 규정하지 않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황제국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마주한 고려는 겉으로만 황제국을 흉내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구조와 제도, 사람들의 인식과 기록 속에까지 황제국의 자부심이 깊게 스며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궁은 고려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었고 감히 업신여길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서 있었고 그 사실은 외부인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개경의 중심부 송악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펼쳐진 대지 위에는 한때 고려 왕궁의 심장부였던 만월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궁궐터가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의 권위와 이상이 가장 집약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만월대에 남아있는 것은 기둥을 받쳤던 주춧돌과 기단의 흔적뿐입니다. 화려했던 정각도 웅장했던 지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빈터는 결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궁이 남긴 기록과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천년 전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또렷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궁은 고려도경에서 고려 궁궐의 정각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는지를 자세히 전합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궁궐의 난간은 붉은 칠로 단정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구리로 만든 장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위와 품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지붕 위에 얹힌 기와 역시 눈길을 끕니다. 궁궐의 기와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봉황은 황제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문양은 이곳이 왕의 거처를 넘어 황제가 머무는 공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발굴을 통해 확인된 청자 기와입니다.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의 주요 궁궐과 사찰터에서는 일반 민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자 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고려에서 청자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왕실의 위엄을 표현하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청자 기와는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무 건물에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청자 기와가 궁궐의 지붕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 왕실이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 자신들의 권위를 공간 전체로 구현하고자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붕 위에는 또 다른 상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각의 용마루에는 찹상이라 불리는 장식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찹상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궁궐을 수호하고 재앙을 막는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이는 궁궐이 정치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돌과 흙만 남아있지만 만월대는 결코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닙니다. 서궁의 기록과 발굴 유물, 그리고 남아있는 건축 흔적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면 우리는 충분히 그 화려했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월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려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인식하고 그 자부심을 건축과 공간 속에 새겨 넣은 장소였습니다. 서궁이 이곳을 직접 보고 고려를 감히 업신여길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이 만월대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서궁이 개경을 둘러보며 가장 생생한 고려의 얼굴을 마주한 곳은 궁궐도 관청도 아닌 시장거리였습니다. 개경의 최대 번화가는 외성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시작해 왕궁이 자리한 만월대로 이어지는 길, 이른바 남대가였습니다. 남대가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긴 행랑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문패가 걸려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궁은 이 거리에서 고려의 상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번에 느낍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물산들이 이곳에 모였고 바다를 건너온 외국 상품들 역시 이 거리의 상점과 창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남대가는 고려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서궁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대가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족과 관리, 상인과 서민이 같은 거리에서 물건을 고르고 흥정하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송나라의 도시 풍경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궁에게 개경의 시장은 질서가 잡혀 있으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남대가의 의미는 단순히 물건이 오가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문과 정보 그리고 여론이 오가게 마련입니다. 서궁은 남대가가 고려 사회의 다양한 소식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알아봅니다. 지방의 상황, 정치의 흐름,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시장은 말 그대로 개경의 소리가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대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고려 사회의 공적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소식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궁궐과 가까운 이 시장 거리는 권력과 일상이 맞닿아 있는 장소였습니다. 왕이 머무는 만월대와 백성의 삶이 이어지는 시장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가 정치와 생활을 결코 분리된 세계로 두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서궁이 남대가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번화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수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개경은 권력만 웅장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중심에 놓인 도시로 다가왔습니다. 서궁이 개경을 돌아다니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장면은 화려한 궁궐도 붐비는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의외로 조용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고려도경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민가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고려 사회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서궁의 눈에 비친 고려는 특정 계층만 학문을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집 안 곳곳에서 글을 읽고 책을 익히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개경이 골목을 걷다 보면 누군가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과거 시험에 대비해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학문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든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열기는 도성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궁은 산속의 사찰들에서도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집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수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유생들은 더위를 피해 산사로 들어가
경전을 읽고 시문을 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풍경은 고려에서 학문이 개인의 출세 수단을 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였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 역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경에는 고려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고 이곳은 훗날 조선의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뿌리가 됩니다. 국자감에서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문장과 행정 실무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고려의 관료 체계를 떠받쳤습니다. 이 모든 배움의 풍경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토대가 바로 광종이 도입한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는 단순한 시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호족과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학문과 능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려는 국가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려 사회에는 배우면 길이 열린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공부와 실력이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궁이 보기에 고려는 무력이나 영토만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히 만들고 있었고 그 힘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는 단순한 학습의 소리가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기반이었습니다. 서궁에게 고려는 배움이 살아 숨쉬는 나라, 학문이 일상의 언어가 된 나라로 기억되었습니다. 서궁이 고려 사회에서 또 하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정치나 제도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고려인의 생활 문화를 바라보며 송나라에서 익숙하게 보아 온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합니다. 서궁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는 일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 것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시냇가나 물가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궁을 놀라게 한 장면은 남녀가 같은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이를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성별을 구분해 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생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풍경을 접한 중국인들은 오히려 고려 사람들을 두고 지나치게 깨끗하다고 느꼈다고 서궁은 전합니다. 이 표현에는 놀라움과 함께 고려 사회가 가진 생활 문화의 수준에 대한 솔직한 감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생활 문화는 단순한 풍속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려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여성의 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혼인 이후에도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상속 역시 남녀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족보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려시대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가문의 일원으로 정식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은 가정의 주체로서 호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려 사회에서 여성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혼인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여성이 한 번의 혼인으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지속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궁이 보기에 고려의 개방적인 성풍속은 방종이나 무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지위가 일정 부분 보장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즉 고려 사회에서는 여성이 지나치게 통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남녀의 일상적 접촉 역시 과도하게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서궁이 기록한 고려인의 생활 문화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깨끗한 생활 습관, 성별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 없는 일상,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이 모든 요소는 고려가 단지 강한 나라였을 뿐 아니라 살아가기에도 독특하고 성숙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서궁에게 고려는 문화적으로도 결코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성강 하구에 자리한 병란도는 고려가 세계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고려의 경제력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서궁이 고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 역시 병란도였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었고 부두와 창고, 객관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신과 상인들은 이곳에서 고려라는 나라의 첫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병란도를 통해 고려와 교류한 나라는 송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상인과 사절단이 이곳을 오갔고 더 멀리 아라비아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온 상인들까지 병란도를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온 아랍 상인들은 특히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정기적으로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 상인의 차원이 아니라 왕실과 직접 교역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인 교역 집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려는 동서 무역망 속에서 신뢰받는 교역 상대였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향료와 보석, 직물과 약재 같은 고려에서 생산되지 않는 희귀한 상품과 함께 그들이 살아온 세계의 사상과 기술 그리고 문화적 감각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병란도는 물자가 쌓이는 항구이자 지식과 정보가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외래 문화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소화해 새로운 문화로 재구성했습니다. 훗날 고려 사회에 자리 잡은 생활 문화와 기술 중에는 이 시기 병란도를 통해 들어온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란도에는 외국 사신과 상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인 객관도 여러 곳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일시적인 교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국제 교류를 염두에 두고 이 항구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서궁의 눈에 비친 병란도는 단순히 배가 오가는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려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고려는 스스로를 한반도 안에 가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병란도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넘어 이슬람 세계와 인도양 문화권까지 연결된 넓은 세계 속에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 항이라는 기능을 넘어 이 나라가 얼마나 열린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고려의 수도 개경은 전혀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도성 전체가 들썩였고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열렸던 행사가 바로 팔관회였습니다. 팔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는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을 하나로 묶고 또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황제가 있었습니다. 팔관회의 첫 장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과 각 지역의 대표들이 황제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 오랜 과제였던 지방 세력의 통합을 황제를 정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관리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땅의 상황을 보고하고 황제에게 예를 올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려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질서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팔관회는 곧 황제국 고려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끝나면 엄숙했던 공간은 곧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개경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백성들로 가득 찼고 거리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나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팔관에는 고려 내부의 축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병란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 사신과 상인들 역시 이 시기에 맞춰 개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상인들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절단들은 팔관회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곧 가장 큰 교역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팔관회가 열리는 동안 개경에는 자연스럽게 대규모 시장이 형성됩니다. 외국 상인들은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교역의 기회를 얻습니다. 비단과 도자기, 향료와 약재, 보석과 직물들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오갔습니다. 이로 인해 팔관회는 사실상 국제무역 박람회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고려인과 외국인이 한 공간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의 언어와 풍습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서궁이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은 그가 고려에 머문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증언과 기록을 통해 팔관회의 규모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도경에 이를 남깁니다. 만약 서궁이 팔관회를 직접 목격했다면 그의 기록은 더욱 놀라운 찬사로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팔관회는 건국 초에는 민족 통합의 상징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려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고려를 찾은 세계인들까지 포용하는 자리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고려는 자신들이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팔관회는 권력의 과시도 단순한 흥겨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고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름, 코리아. 이 이름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진 시점 역시 바로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서구 세계를 향해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고려가 세계와 맺고 있던 교류의 현장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서구 기록에 등장하는 가장 이른 고려의 흔적은 13세기 프랑스의 루이 9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중국을 방문했던 서양의 여행자와 사절들은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복식과 풍습을 지닌 고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기 속에 이 낯선 동방의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검은 오치를 한 듯 윤이 나는 갓을 쓰고 사제처럼 단정한 차림을 한 이들. 이 짧은 묘사는 서구 세계가 처음으로 접한 고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서구인들은 고려를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교류의 무대 속에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만으로도 고려라는 이름은 그들의 기억 속에 분명히 새겨집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이름은 기록을 넘어 지도 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제작된 유럽의 아시아 지도들에는 중국 대륙의 동쪽에 코리어 혹은 코리어라는 이름이 또렷이 표기됩니다. 초기의 지도에서 한반도의 형태는 지금과 다소 달랐습니다. 어떤 지도에서는 섬처럼 그려지기도 했고 대륙과 느슨하게 연결된 땅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붙여진 이름이 일관되게 코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지도 제작 기술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서구 세계는 점차 이 땅이 섬이 아니라 대륙에서 뻗어나온 반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강의 위치와 산맥 그리고 제주도의 존재까지 점점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땅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려에서 비롯된 이름 코리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려는 이미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분명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 이름은 교역과 외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습니다. 세계가 기억한 코리아는 조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도 근대 인위적으로 붙여진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바다를 건너 세계와 호흡했던 고려라는 나라의 경험과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는 단지 국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황제국을 자처하며 동아시아와 국제 무역의 중심에서 자기 존재를 각인시켰던 나라 고려가 세계에 남긴 흔적입니다. 세계 속의 코리아는 이렇게 고려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천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송나라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신선이 아니라 당시 송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원을 쏟아부은 선박, 곧 신주를 건조합니다. 신주라는 이름은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주는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나라 역사에서 이 이름이 붙은 배는 극히 드물었고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외교 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신주가 향한 목적지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신주는 길이만 해도 약 90m에 달했으며 한 척에 18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배 두 척에 더해 수행원과 물자를 실은 객주선들까지 합류하면서 사절단 전체 규모는 약 1000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송나라가 국가의 위신을 걸고 조직한 대규모 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려와의 외교가 송나라에게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만약 송나라가 고려를 하위 국가나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중국 대륙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가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송나라는 북쪽의 거란과 서하 등 여러 세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교적 균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는 송나라에게 군사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최고급 선박과 대규모 사절단을 투입함으로써 존중과 예우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는 말보다 더 분명한 외교적 언어였습니다. 서궁이 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했을 때 그가 느낀 고려의 위상은 결코 착각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송나라라는 거대한 국가의 공식 판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주를 타고 바다를 건넌 사절단, 그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황도 개경에서 마주한 고려의 모습. 이 모든 경험은 서궁으로 하여금 고려를 감히 업신여길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일방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대등한 외교 관계였습니다. 신주에 실린 것은 사신과 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고려를 하나의 중심 국가로 인정한 송나라의 외교적 판단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려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인식했던 이유가 결코 허황된 자부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인식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송나라의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위상은 한반도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륙 안에서도 고려는 분명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중국 동남부 항구 도시 닝보입니다. 송나라 시기 닝보는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각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 바다로 나가고 또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닝보에 다른 나라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설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고려사관입니다. 고려사관은 송나라에 파견된 고려 사신들이 머무르던 공식 외교 시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전용 사관이 다른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송나라가 고려를 일반적인 외국 사절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고려사관은 단순한 임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2층 건물이었고 넓은 마당과 정식 건축 구조를 갖춘 상설 외교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고려 사신의 왕래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외교 관계였음을 뜻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고려 청자를 비롯한 고려 관련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고려 사관이 단순한 체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외교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장소였음을 말없이 증명해 줍니다. 중국 땅 한가운데에서 고려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고려가 송나라 사회 속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가진 나라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려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을 정도로 외교적 비중이 큰 국가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신주를 통한 대규모 사절단 파견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송나라는 고려를 단순한 주변국이나 조공국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의 상대이자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긍이 고려도경을 통해 남긴 기록은 개인의 인상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 인식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고려를 신중하고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유는 이미 송나라 내부에서도 고려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닝보 한복판에 자리했던 고려사관은 지금은 사라진 건축물이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곳은 고려가 중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인정받았던 나라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속에 남아있던 고려의 흔적은 이 나라가 결코 고립된 변방의 국가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고려는 이미 당대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존재감은 중국 땅 위에서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도경에는 이 방대한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한 울림을 주는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서긍은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며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한 나라다.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인상이 아니라 송나라 황제에게 올린 공식 외교 보고서에 포함된 문장입니다. 즉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서의 형식으로 남겨진 역사 인식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을 남긴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긍은 고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족 출신의 송나라 관료이자 외교 사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입장을 대변할 이유도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과장할 동기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직접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의 제도와 문화, 역사 인식을 확인한 뒤 고려를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국가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고려가 어떤 역사적 정체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려도경은 단순한 여행기나 사행록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기록은 당대의 국제질서 속에서 공유되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담아낸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은 오늘날의 역사 논쟁과도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 공정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의 사료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나라 황제에게 제출된 자국 사신의 공식 보고서까지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즉 중국 스스로의 역사 기록과도 충돌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서경의 기록은 고려가 스스로 주장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외부 세계가 인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산을 계승한 나라로 이미 국제사회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려도경은 단지 고려의 생활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니라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됩니다. 1000년 전 한 송나라 사신이 남긴 이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우연히 등장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위에 서서 한반도의 중심을 계승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려가 세계 속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고려도경은 그 시작과 근거를 가장 분명한 언어로 증언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송나라 사신 서경의 시선을 따라가 본 고려는 단순히 오래된 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걸맞은 제도와 공간, 문화를 갖춘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질서에 종속된 제후국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의 구조에서부터 연호의 사용, 황성을 갖춘 도성체계와 황제국의 을에 이르기까지 고려는 일관되게 자주적인 황제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고 도시와 건축, 제도와 기록 속에 분명히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한반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물론 이슬람 세계와 인도양 문화권까지 연결되었고 개경은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국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무역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사상과 기술, 문화가 오가는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팔관해라는 축제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팔관해는 고려 내부의 통합을 확인하는 정치의식이자 전국 백성이 함께하는 축제였고 동시에 외국 사신과 상인들이 모여드는 국제 무대였습니다. 고려는 이 축제를 통해 자신들이 세계 속의 한 축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서경이 기록한 고려의 모습은 힘만 앞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분을 넘어 사람들이 어울렸고 민가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여성은 재산과 삶의 주체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려 사회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축적된 문화적 자신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외부인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송나라는 고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최고 수준의 선박과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땅 한가운데에는 고려 사신을 위한 전용 사관이 세워질 정도로 고려는 특별한 외교적 위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동성은 하나의 이름으로 세계에 남았습니다. 바로 코리아입니다. 서구 세계가 처음 기억한 이 땅의 이름은 조선이 아니라 고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가 세계와 호흡하며 남긴 흔적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 고려는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바다를 건너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고려도경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기록이 단지 과거의 풍경을 전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호흡한 황제국 고려.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코리아라는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속에 살아있습니다.